국정농단 사건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정유라 씨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두문불출했는데 오늘 아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디에 가는 거였을까요? 먼저 함께 모습 보시겠습니다. 엄마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 애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혀 사건에 관련한 얘기는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법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함께 얘기 나눠주실 이남희 채널A 경제부 차장을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남희 차장. 어쨌든 이 남부구치소까지 갔는데 결국 엄마를 못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전 8시 한 3분쯤 미승빌딩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네. 당초에는 이경재 변호사가 엄마랑 만나는 것이 좀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부정적이었는데 바로 이제 엿새 만에 집에서 나와서 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남부구치소로 들어갔다가 9시 36분쯤 나오면서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오늘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아버지는 계속 만나지 못했고 어머니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딸로서 당연히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지금 공범 관계로도 지금 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교정당국에서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미리 저렇게 신청을 해놓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범인 거죠. 공범이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는 행정 규칙에 공범 같은 경우는 면허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 엄마와 딸 친척 관계라고 하더라도 친척 관계 앞서서 지금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다. 네. 아직 정유라 씨는 기소는 안 됐지만 최순실 씨의 공소장 보면 정유라와 공모하라는 표현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미 정유라 씨랑 공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범끼리의 사실은 면회를 규제하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겁니다. 물론 사실은 면회 허용한다고 해서 뭘 얘기할 수도 없긴 해요. 지금 네. 저희가 네. 구치소 면회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해놨는데 정말 만약에 오더가 오늘 나겠네요. 만났다면 일반 면회, 왼쪽에 있는 일반 면회가 되는 건가요? 일반 면회가 되는 거죠. 10분, 월 한 번. 그런데 중요한 건 밑에 녹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나와가지고 엄마 이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다 녹음이 돼요. 예. 네. 검사에서 다 녹취록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형식상 공범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거 특별히 뭐 풀어주지 않은 이상 규정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당분간도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를 면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뭐 최순실 씨 이제 공판 있잖아요. 그 방청권을 뽑잖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예. 미리 이제 그 법원에다가 가족이니까 방청권을 쓰다가 앞자리 준단 말이죠. 거기 가서 엄마 얼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했을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변호인이 알려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 알았을 거면 이경재 변호사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알려줬는데 정유라 씨가 우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유라야 안 된단다. 그래 난 가볼 거야. 혹시 누가 알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보러 예, 가겠다. 예. 그럼 마음대로 해라. 이거 하나. 예. 네. 또는 알면서도 오늘 한번 카메라 앞에서 뭘 한번 해볼까? 라는 어떤 의도? 네. 두 개 중에 하나인 건데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엄마하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졌었죠. 오늘도 뭐 어머니와의 사이가 그렇게 좋다. 또 아빠도 만나지 뭐 않고 있다. 연락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빠 얘기도 꺼냈었거든요. 아빠와는 지금 이제 뭐 아들은 귀국을 했습니다만 엄마도 지금 없고 아빠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빠하고 얘기 뭐 승마도 억지로 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정윤혜 씨 아빠 얘기 한번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승마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지.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중3 때 승마 그만 하겠다. 내가 승마 많이 맞고 근데 아버지 엄마에 대한 힘들어했어. 이제 왕따를 많이 당했지. 부모가 잘못해갖고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아빠인데 지금 저렇게 딸 생각을 많이 한 상황이었는데
이 두 사람 다 밖에 있는데 왜 안 만나나 좀 이런 생각은 드네요. 아마 이제 아빠보다는 엄마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지적하셨듯이 엄마에 대해서 반항도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결혼도 하고 이랬지만 네. 그게 다 애증 관계거든요. 자녀하고 엄마하고 관계는 엄마가 정유라 씨를 생각하는 걸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 엄마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위해서 사실 온갖 비리들도 많이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딸의 승마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대기업으로 돈도 받고 말도 받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에 대한 뭐 그런 감정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아버지하고는 이혼 후에 그렇게 많이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론 연락은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 사춘기에 이혼의 과정, 부모의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거나 발전된 그런 어떤 계기가 없었다는 점도 사실은 아버지와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닐까. 물론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 또 다른 감정일 수 있거든요. 아직 젊은 네.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엄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그런 감정이 깊은 감정이 있는 반면 아빠에 대해서는 조금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빠 정윤회 씨는 딸의 연락처도 없었다라고 과거에 저희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연락한 지도 한 몇 년 됐고, 연락할 수도 없었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전화가 오거든요. 참 안타까워.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변에서는 기대를 너무 기대치를 너무 크게 잡잖아. 네, 지금 정유라 씨를 따라다니던 저희 취재기자에 따르면은 정유라 씨가 집에 안 가고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촌 언니인 장시호 씨는 안 만날까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시호 씨에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장시호 씨랑 연락하실 생각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 지금 아버지랑도 아직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당분간 저희 얘기만 챙기고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좋은 네,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네. 특히나 장시호 씨가 특검 도움이라는 별명까지 생기면서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를 폭로하는데 앞장서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원래 사이 안 좋았어요. 아주 단호하게 예. 네. 보면 이렇게 망설일 때도 있는데 특히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로 뭐 유라 씨 볼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이 사촌 자매 간의 관계가 의가 좀 상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고요. 왜 둘이 이렇게 친하지 않을까는 제 생각에도요. 보면은 과거 정유라 씨 전 남편이죠. 그 신주평 씨가 얘기했던 네. 그 얘기에서도 저희가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주평 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유라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었거든요. 그것도 만나게 된 건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부터 그게 14년 12월 달 그때부터 알리고 그다음에 같이 생활하면서 저희 부모님이랑 누나랑 이렇게 막 그쪽은 이제 최순실 씨랑 이제 최순득 씨랑 장시호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몇 번 많이 하셨어요. 아기를 뭐 맨 처음에는 지우자는 얘기밖에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의 힘으로써 낳아서 키우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목적에서 다짐서를 쓰게 된 거고요. 네, 저렇게 낙태 이런 얘기 같은 걸 사촌 언니가 하면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 당시에는 뭐 저게 장시호 씨만이 아니고 네. 최순실 씨, 최순득 씨 전부 다 특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신 씨와의 결혼 자체를 반대를 했고 예. 특히 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아이를 지워라라고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유라 씨와 엄마가 정유라 씨가 엄마랑 대판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이제 아이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낳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외국으로는 못 가겠다 뭐 이러니까 이제 결국 제주도에 있는 장시호 씨 빌라에서 정유라 씨가 이제 출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로서는 그 당시에 장시호 씨도 지금은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가 뭐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이가 멀어졌지만 사실 뭐 장시호 씨가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의
어떤 행동대장이랄까 이런 역할을 장시호 씨가 많이 한 부분이 있는 예. 거죠. 근데 저 당시에는 뭐 더더욱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로서는 장시호 언니가 그 당시에 나한테 뭐 낙태도 좀 권유하고 여러 가지로 엄마랑 같은 편이 돼서 이렇게 압박을 했던 그런 기억들 속에서 별로 그렇게 나랑 친한 사이는 아니다. 뭐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뭐 사촌하고도 친하지 않고 엄마는 감옥에 있고 아빠도 연락이 안 되고 정말 호롤단신일 텐데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을 어떻게 이제 준비해 나갈지 그것도 참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정윤아 씨 입장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가 아무래도 감옥에 있지만 이경재 변호사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 정유라 씨의 법정 대응이 결국 이경재 변호사를 정점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순실 씨가 물론 감옥에 있지만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유라 씨는 그래서 아마 지금 끝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것 같은데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많이 조력을 할 것 같고요. 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만난다거나 장시호를 만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엄마에 대한 면회는 일단 무산이 됐어도 또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뭐 김 변호사 아까 얘기했듯이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법적으로는 변호사들이 조력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장시호 씨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집에 가서 어쨌든 아들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면서요. 보면은 이제 구속기가 만료로 나왔는데 7개월 동안 아들을 못 봤잖아요. 네. 딱 먼저 이제 어머니 최순득 씨 집에 가서 잠든 아들 모습을 보고 정말 펑펑 눈물을 쏟았다. 그렇게 장시호 씨의 지인이 전하고 있습니다. 뭐 정유라 씨나 장시호 씨나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희 기자들이 정유라 씨나 장시호 씨 집 앞에서는 굉장히 계속 진을 치면서 취재하려고 있는데 장시호 씨가 밖으로 못 나온다고 하는데 또 어떤 한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얘기까지 전해져요. 배달하러 온 상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아저씨라고 아주 또 반갑게 인사를 해서 또 그분도 뭐 인사를 하니까 예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화제 인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저희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재만 전 비서관인데요. 네,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동안 행방 묘연했습니다. 청문회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헌법재판소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혐의가 국회 모욕 혐의입니다. 네, 거의 처음 들어보는 혐의 같습니다. 네, 이제 국회 모욕 이런 청문회 불수사관 이런 걸 가지고 국회 모욕이라고 봐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근데 하나 저는 사실 의문이 들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이재만 씨한테 뭐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청와대 비선 진료 같은 것들이 결국 뭐 총무비서관실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문서가 밖으로 나가고 이메일로 어떤 국정 기밀 자료를 정호성 씨가 최순실한테 보낼 때도 결국 그 서버를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실에 어떤 익스큐즈가 없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은 국회 모욕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 국정농단 게이트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뭐 일단 검찰이 발표만 그렇게 하는 건지 실제로 조사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조사한 혐의는 국회 모욕 혐의라고 하니까 글쎄요 기다리던 입장에서 뭐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왜 조사하지 않았? 조사 안 한 건지 하고 나서 아직 뭐 발표를 잘 안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한 번도 나오라고 국회 청문회 출석하라고 출석 요구서를 수령조차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파악도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 그걸 수령하지 않으려고 다른 곳에 피신해 있는 게 아닌가. 피신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 지난달 그 중순에 조사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지금 이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구속된 상태인데 왜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청문회도 출석을 하지 않고 왜 제대로 더 수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또 좀 수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검찰에서는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청와대 고위층의 어떤 관여나 개입, 압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뭔가 불출석을 한 거 아니냐, 잠적한 거 아니냐
여기에 좀 혐의를 두고 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출석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병원복,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출석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평복을 옷을 갈아입는 것 자체도 어지럽고 힘들어서 저게 아마 수의인데 환자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갈아입기도 힘들어서 이 환자복 상태로 네. 지금 출석했다고 하고요.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심장 스텐트 7개를 예. 할 정도로 굉장히 과거부터 좀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좀 보석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병보석 청구를 했죠. 네, 예.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판단을 기다리면서 이만큼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좀 재판부에 오늘 좀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재판부가 물어봤대요. 따로 뭐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있느냐 했더니 한번 구치소 바깥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뭐 이상은 없는데 어느 순간 이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긴 하겠죠. 고령이니까 예. 원래도 심장이 좀 안 좋았다고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 약간 선처를 구하는 증언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조은선 전 장관도 그렇고 굳이 사복 갈아입기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힘들다면서요. 그렇죠. 예. 갈아입을 때마다 신체 검사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을 항상 입었던 건 일종의 본인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 나는 무죄야. 이걸 계속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기조에서 갑자기 환자복을 입었다. 뭔가 재판부에 때 호소를 하고 싶은 근데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안 중에서 병보석이나 보석을 신청한 사람 중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병보석을 떠나서 어쨌든 선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구속기간을 다른 죄로 해서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10월 17일이 만기가 그 전에가 선고가 나니까 예. 그때 무죄 나오면 제일 좋고 유죄가 되더라도 나는 집행유예를 나가고 싶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그랬대요. 제가 늘 사복을 입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마다 갈아입어야 되고 기력이 없어서 바지를 입다가 쓰러져서 그냥 오늘 너무 불편해서 그냥 환자복 있는 그대로 입고 나왔다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게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대기업 회장들 맨날 출석할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오거나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환자복 입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오거나 이런 예,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물론 예. 그중에 정말 아픈 분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것이 대국민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옷도 못 갈아입을 정도로 힘드니 제발 보석 좀 해주세요라고 예. 국민적 정서에 호소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예. 저게 물론 제가 저분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점들을 재판부가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전문 의료인이 진찰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정말 의료인이 진찰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거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본인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엔 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화제 인물은 국정농단 사건에 있는 박영선 의원의 얼굴이 있네요. 살생부 그대로. 어제 이 검찰 간부들에 대한 대거 인사가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좌천되거나 옷을 벗은 이 검사들의 상당수가 작년 이 박영선 의원이 예언했던 명단에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박영선 의원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금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네, 총 12명의 그 리스트가 있었는데 우병우 사단 해서 12명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이 이동열 3차 장관 김기동 부패범죄수사단장 빼고는 다 옷을 벗거나 지금 좌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영선 의원도 이야기하기를 검찰 내부에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종의 이제 정확하게 어떤 사단이라는 개념으로 딱 조직화된 건 아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좀 강한 친분이 있었던 그리고 이른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권과 가까운 정권에 유리한 어떤 그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내부에서 누군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름들을 쭉 해가지고 아마 줬던 것 같고 그 부분을 박영선 의원이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뭐 2명 빼고는 전부 다 그렇네요. 인사 좌천되고 또 일부는 옷을 벗고 나가고 이렇게 됐으니까 박영선 의원이 거의 쪽집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쨌건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고 네.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엊그제 검사장 4명에 대한 전격 인사를 단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본격화될 어떤 검찰의 인사와 제도 개혁의 그런 첫 단추를 지난번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단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혹은 사법연수원 동기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곽근 대구고검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8장 그렇죠. 조사 요거를 담당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수사, 아니요,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뭔가 좀 의미심장한 예. 글을 남기고 네. 본인이 이제 물러나겠다. 뭔가 좀 조직의 탓을 하는 듯한 네. 느낌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제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이 윤곽근, 김진모, 전현준, 정점식 검사장들이잖아요. 다 검사장들인데 이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발령이 난 건데 이게 그 자천성 인사가 확실한 거죠? 이게요. 네. 검찰은요. 우리 칼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칼을 뺏기면 그거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검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좌천이라고 보는 게 고검은 실제로 수사 안 합니다. 네. 공소 유지만 하지. 예. 항소심. 지검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검으로 가서 승진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첫 검사장 보직으로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지만 예. 대부분 이제 고검 차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 번째 보직으로. 그런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고검. 그리고 법무연수원 더 하죠. 법무연수원 연구가 뭘 연구하겠어요. 책상 앉아봤더니 이게 연구를 하겠죠. 설마. 하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거기 나가서 다 싫어해요. 하는데 내가 서울 딱 중앙지검에서 대검에서 수사 막 하고 가다가 연구위원 딱 가서 책상 앉아서 논문 보고 이러고 있으면 양팔 날개 다 꺾은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요 좌천 맞습니다. 좌천이 확실하군요. 네. 그러니까 옷 벗었잖아요 내부는. 그리고 약간 특정 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특히 좌천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수봉 이 부장 같은 경우는 정은혜 문건 사건 수사했잖아요. 네. 그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좌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의 최수의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라고 이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좌천이 된 거죠. 그게 다 네. 이제 뭐 우병호 전 수석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청와대에서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요 저렇게 한번 좌천돼도 살아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한 2번 이사 탈락하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시각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내가 좌천된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더군다나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다 선배인데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거죠. 근데 뭐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등등의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꺼지면 다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변호사를 나갔다가 다시 이제 컴백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수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국민들의 어떤 질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검찰 개혁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선 후보였죠. 오늘 또 SNS에 역시 글을 남겼습니다. 이남희 차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항상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걸로 시작해서 혹시나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 탄생 앞에 섰던 정치검찰, 문 정권에서 수술을 당하고 있는데 자,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수석에 의한 친박 정권의 홍위병 노릇했던 것, 그런 검찰을 인사를 통해 수술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도 내부적으로 혁신과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전직 검찰 출신인 홍준표 전 지사가 어떤 또 검찰 내부의 또 혁신과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도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본인 검사 출신인 거 엄청 자랑하잖아요. 예, 그렇죠. 오래시계 검사로.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런 얘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본인이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대부분 판결도 안 난 상황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유죄가 나왔다가 무죄가 됐고 대부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전에 검찰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본인이 탄압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은 저것도 사실은 메시지 자체가 내 판결도 내 조사도 좀 제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검찰의 저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본인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런 감정이 검찰에 대한 서운함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검찰 무소불위 권력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친정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전국을 순회한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